Taylor Swift. Don't like your little games. Don't like your tilted stage. The role you 현역 가수 중에는 비교할 수 있는 가수가 이미 없어요. 고점을 찍고 있는 가수가 대부분의 레전드 기록을 다 갱신을 했기 때문에 getting back together. 오늘은 제 고향 이란으로 한번 역시 가실까요? 고향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인물들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악의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가 그 악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온 코마시 키미아님, 오늘 두 번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김영대 문화평론가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소장님한테 저희 제작진이 전화할 때마다 서울인지 파리인지 너무 헷갈린다고. 절반은 서울에 절반은 파리에 있다 보니. 네, 부러운 인생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프랑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은 네. 요즘 파업이 되게 많고 프랑스도 뭔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 농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파업, 네. 그게 시위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그 국내 이슈가 돼 있고. 네.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이 여러 전반적으로,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그 농민 파업이 그리고 시위가 제일 심각한 문제죠. 그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차원에서 좀 관세를 이렇게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싼값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네, 네. 당연히 이제 유럽의 농민들은 반발을 하죠. 그렇죠. 그게 좀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를 들자면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유럽 연합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규제들도 예를 들어서 비료를 어떻게 써라, 뭘 쓰지 마라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농부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근데 이 점은 우리가 이제 그 좀 우리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은 것이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대응 같은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농업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남의 일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나 뭐 특히 이제 메탄 배출 이런 것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고 유럽에서 지금 연일 프로테스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얼마 전에 귀국하신 우리 임 소장님한테 파리 소식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트비아 언론은 나발리의 시신이 교도소 근처 살레하르트 마을 병원에 안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들은 살레하르트로 찾아갔지만 사망 원인만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의문사의 배후에 푸틴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푸틴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200년 넘게 중립국으로 지냈던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나토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Sverige lämnar nu 200 år av neutralitet och alliansfrihet bakom oss. Det är ett stort steg. 핀란드와 함께 가입을 신청했지만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가 반대해 핀란드만 먼저 가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맞서 14년 전 폐지했던 레닌그라드 군관구와 모스크바 군관구를 다음 달 1일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도 농민 수만 명이 농기계를 몰고 수도 델리로의 상경 시위에 나섰습니다. 농작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겠다는 2년 전 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경찰과 맞서고 있습니다. 최루탄과 물대포까지 동원됐지만 시위대도 돌을 던지며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And a minimum guaranteed price for our crop. That's why we are going back to the capital, New Delhi. 미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에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우주선의 달 착륙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입니다. Caught a foot in the surface and the lander has tipped like this. And we're hopeful to get pictures and really do an assessment of the structure and assessment of all the external equipment.
오디세우스의 임무는 달 환경 관측으로 수집된 자료는 2026년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3단계에 활용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사람의 이름으로 뜨겁습니다. 현재 진행형 전설이라고 불리며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오늘 ECW에서 다룰 주제는 그녀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She wears short skirts, I wear t-shirts. At least that's what people say. I shake it off. So it's gonna be forever, or it's gonna go down in flames. Into my hous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m the one who makes you laugh when you know you're about to cry. I know your favorite songs and you tell me about your dreams. Think I know where you belong. Think I know it's with me. 네, 해외선 테일러 스위프트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간첩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당장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 굴욕 밈 그것도 많이 들었을 정도로 미국의 스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는. 뭐 인기 있는 뭐 팝송 이렇게 치면은 무조건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간첩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소장님. 워낙에 이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시사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음악으로는 맞습니다. 간첩. 네. 들어보세요. 노래 좋아요. 글쎄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들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만큼 제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서 하면서 매번 새롭게 처음부터 말해야 되는 가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 네, 우리 아까 간첩 간첩이 얘기했지만 많아서. 아, 그렇구나. 전 네. 국민의 상당수가 간첩일 정도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국 내에서의 인지도, 전 세계적인 인지도에 비하면 한국 내에서의 인지도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이론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유를. 네. 근데 일단은 요즘은 워낙에 K-팝 시대고 팝 음악을 필수적으로 듣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아주 뭐 예외적으로 영화 음악에서 유명하다든지 어떤 OST로서 유명한 음악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뭐 밈처럼 화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네.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뭐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팝 가수다 그래서 한국 대중들이 그걸 필수적으로 듣지 않는 시대가 됐죠. 사실은 팝의 세대에서 K-팝 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무리 위대해도 나는 뭐 내 취향은 아닌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대중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한국 팬들이 전통적으로 팝 음악을 즐겼던 그런 경향을 보자면 우리가 여가수니까 뭐 여가수로만 비교를 해봐도 네. 보통 디바 스타일의 여자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셀린 디온이라든지 머라이어 캐리, 그러네요. 뭐 혹은 뭐 휘트니 휴스턴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의 음악을 주로 좋아하는 데 반해서 사실 한국 대중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 좀 컨트리 팝 스타일의 음악들 혹은 포크 팝 스타일의 음악들에 대해서는 좀 선호도가 낮은 편이에요. 아까 네네. 저희가 들어본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이 컨트리에서 출발한 그런 장르인 네, 거예요. 원래는 좀 더 컨트리에 가까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컨트리에서 뭐 팝, 다양한 일렉트로 음악이라든지 그런 음악들이 이제 섭렵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실험적인 가수로 꼽히지만 이게 사실은 가사를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듣지 않는 한국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뭐 휘트니 휴스턴의 어렸을 때 우리 뭐 I Will Always Love You 같이 네네. 임팩트 있게 한번 탁 질러주는 음악들을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좀 나와야 네, 그런 부분도 그게 아닌 분명히 것 있어요. 같아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색 자체가 굉장히 어떤 독특한 음색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기보다는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매력과 특히 가사에서 오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팬들이 열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와닿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매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Cause she wears short skirts, I wear t-shirts. She's cheer captain and I'm on the bleach. 뭔가 숫자가 클 것 같은데 숫자 크다. 몇 달 동안?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저는 일단 52주는 넘었을 것 같아요. 1년은 넘었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요? 20주? 20주. 아, 말이 안 되나? 정답은 저도 몰랐는데요. 정답은 69주.
이거 제 말이 맞네요. 52주는 넘겼잖아요. 그러네요. 네. 와우. 솔로 가수로서는 가장 오래 1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그녀가 누구인지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미상 작년에 4번 받아서 뭐 4번째 수상한 가수라는 것도 자체가 기록이 됐고, 네. 그러니까 뭐 찾아보니까 빌보드 앨범 차트 역사상 가장 오래 1위에 머문 솔로 가수라고 나오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많은 1위 앨범을 가진 여성 가수 뭐 이런 네. 수식어도 있고, 이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이제 빌보드 200의 탑 10 누적 진입, 이거 진짜 어려운데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네네. 네, 총 384조. 와, 이쯤 되면 거의 뭐 이게 비틀스의 그 전 기록을 경신한 거라고 합니다. 네. 비틀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가수 중에는 비교할 수 있는 가수가 이미 없어요. 네, 이미 여러 가지 기록들이라든지 네. 추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18년 정도 됐습니다. 데뷔한 지. 근데 아직도 현역인데다가 아직도 고점을 찍고 있는 가수라 지금 이 가수가 이미 현역임에도 대부분의 레전드 기록을 다 경신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임팩트적인 측면에서 마이클 잭슨이 소환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어떤 분은 마이클 잭슨의 그런 글로벌한 어떤 영향력이 더 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록적으로만 보면 솔로 가수 중에는 가장 지금 높은 추이를, 지금 가파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나의 경쟁자는 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여자 가수 중에는 물론 당연히 없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일하게 비견될 수 있는 게 지금 비틀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찾다 비틀즈까지 네, 사실 비틀즈랑은 뭐 음악적으로 어떤 큰 공통 분모가 없는데 기록적인 면에서,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그래미 어워드 올해 앨범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다음 가수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밥 딜런, 스티비 원더, 뭐 다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들의 공통점이 그래미에서 올해 앨범을 3번 수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 또 다른 올해 앨범상을 받으면서 4번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조차도 이제 경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대중적인 지표, 수상 기록, 문화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현재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견될 수 있는 가수는 현재도 그렇고 레전드급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a.m. and I'm still awake. I'll bet you're just fine, fast asleep in your city.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네, 좋아요. 네.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했어요, 작년에. 본핑크라고 하는 투어인데 여기서 2억 6천만 달러 수입을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3,400억 원 정도입니다. 힌트 많이 드렸어요. 곱하기 5? 그 이상 되려나요? 곱하기 5 정도. 곱하기 10억. 10억 달러 이상. 그렇죠. 많이들 부르시네요, 오늘. 네, 20억 달러 이상. 구정은 기자님. 저도 한 뭐 5배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다들 굉장히 과감해지고 계세요, 지금. 네. 약간 무서워졌어요. 이거 정답을 맞추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팬과 블랙핑크 팬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니까. 네, 저도 살짝. 저도요. 아까 10배라고 하실 때 큰일 나겠는데. 작년에 이제 에라스 투어라고 하는 글로벌 투어가 있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에. 근데 이 공연 투어 수익으로만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1년 공연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블랙핑크 데뷔에 5배 근접한 거는 맞죠. 사실이네요. 그러네요. 네, 비슷하게 10억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투어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수라는 게. 이제 음반 판매가 있고 당연히 그 안에는 스트리밍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저작권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곡을 혼자 작사 작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트너들이 있죠, 작곡 파트너들이. 그렇지만 본인이 부른 모든 곡은 사실 크레딧이 다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이거 갖고도 뭐 수입이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라고 해서 판권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데뷔해서 첫 몇 장의 앨범은 그 스쿠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팝계의 거물 에이전트가 그 판권을 모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거를 이제 본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요 판권을 사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둘이 결별을 하면서. 그때 네. 많이 싸웠던. 많이 싸웠죠. 네, 많이 근데 싸웠죠. 스쿠터 브라운이 팔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의 판권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수익을 얻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팔지를 않아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심지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본인의 그가 갖고 있는 판권의 모든 곡을 본인이 새로 녹음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녹음한 음반의 판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네. 저작권은 어차피 자기 거니까 이제 온전히 그런 수익이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가 있고 이제 굿즈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상품이라고 하죠. 굿즈 머천다이즈. 중요하죠. 네. 굿즈를 토탈 합치면 18억 2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만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귀에 안 들어오네. 네. 이게 이제 2조 4천억 원인데 조 단위 넘어가면은 좀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실제로 뭐 블룸버그에서도 그렇고 연준에서도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GDP의 3% 정도 아, 연준에서도 주목하는 숫자군요. 그렇습니다. 발표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GDP의 미국 GDP. 네네네네. 와, 이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절대 액수도 그렇지만 GDP까지 지금 언급될 정도면 한 뭐 이제 나라에. 여러 파생 효과까지도 언급한 거겠죠. 그렇죠. 공연으로만 네. 파급된 경제 효과가 6조, 그러니까 46억 달러죠. 여행 관련한 파급 효과가 있겠죠. 경제 효과가 네, 네. 이게 100억 달러, 13조 원을 이루는 걸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계속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봤자 네, 사실 와닿지도 뭐- 않고. 그냥 넘사벽이다. 네, 그냥 넘사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퓨어 인플레이션이란 단어 나오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들이 주목을 하는 거군요. 덕질하다 보면은 네. 결국은 돈을 쓰게 됩니다. 네. 저는 사실 방구석 덕질인데도 이게 돈이 솔찬히 나가요. 그리고 경험담. BTS가 전에 웸블리에서 공연할 때 저도 물론 안 가봤습니다만 보통 팬들이 가면은 사흘치 공연표를 다 사야 되고 아, 왜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연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면은 숙박업소들이 이제 외부로 팽창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팬들이 유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연장까지 무료로 태워다 주겠다. 셔틀버스 이런 예, 거. 그 정도 되면 이제 경제 효과가 엄청나지는 거죠. 제가 그때 엑소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팬사인회 가려고 그거는 이제 추첨해서 당첨이 돼야 되는데 앨범을 많이 살수록 이게 추첨에 이제 당첨이 되는 확률 올라가거든요. 네, 네. 500만 원어치의 제가 앨범을 샀습니다. 500만 원어치를요? 네. 그래서 앨범 하나에 2만 원 이 정도면은 제가 거의 앨범을 저희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덕질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무려 2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예, 어떤 상황인지 돈을 왜 쓰는지.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 최근 기사는 트럼프 때문에 한 번 더 부각이 됐었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을 지지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배신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인즉 본인이 그 재임 기간에 문화예술계 수입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면서 일단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위프트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참 재밌어요. 지금 SNS 팔로워가 2억 7,900만 명. 네, 2억 7,900만 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성인의 50% 이상이 테일러의 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를 한 번 더 거침없이 내보겠습니다. You look like bad news. I gotta have you. I gotta have you. 지금까지 쭉 들은 걸로 봐서는 15%는 갈 것 같아요. 오, 근접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몇인데요, 답이? 네. 저는 한 10% 미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군요. 네. 정답은 18%라고 하죠. 네. 저는 나온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영향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특성인데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투표가 굉장히 귀찮아요. 투표율도 낮죠. 네, 투표율도 낮고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내일이 대선인데 오늘 저녁에 뭐 홍대 앞에서 유세를 하면 그 표가 바로 갈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뭐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선거 운동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이런 아티스트가 그런 캠페인을 하고 뭐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정치 무관심한 젊은 층이라든지 네. 혹은 투표 자체를 아예 망설였던 사람들을 움직일 확률은 좀 있다고 봐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리버럴한 성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투표 성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네. 투표율을 높일 네, 수는 그렇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표가 많이 갈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팬들이 대략 정치적으로 어떤 계열일 것인 거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으니까. 이 팬덤이라는 것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란에서 재작년인가요? 이 히잡 머리 쓰고 네네. 그 문제 때문에 그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란의 이 BTS 팬들, 아미들의 그 텔레그램 방이 있었어요. 그 텔레그램 방이
원래는 팬덤 때문에 모인 거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다 이란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가장 핍박받고 그 이란 내에서 진보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당연히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때 시위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은 여성 중에 한 명이 그 아미였던 거예요. 네. 사실 BTS가 이란의 정치 상황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만드는데 서로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딱 표를 뭐 몇 퍼센트가 움직여 간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발언들도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실제로 하기는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그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의 넓은 의미의 그 정치적인 참여는 또 적극적으로 또 하는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특히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여성 폭력이라든가 이런 네네. 문제에 있어서 투표를 하는데 반대표를 던졌다든가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쪽으로 표를 주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는 굉장한 비토 움직임이 또 있죠. 네.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딱 세 나라라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일단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싱가포르는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네. 아. 그리고 또 어디일까요, 소장님? 일단 아시아로 온다 그러면 일본을 가지 그쵸. 않을까. 일본. 일본이 제일- 정답은 도쿄, 싱가포르, 호주입니다. 네. 호주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하면 문제가 애매한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아태죠. 태평양. 아태지역.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우리 김혜아 씨가 말씀 주셨는데 일단 한국은 아닌 것 같다고. 아니 근데 한국이 아닌 것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 들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팬들도 있을 것도 같고 네. 왜 우리나라에서 인기도 별로 없었고 공연을 한 번도 못 할까요? 좀 여기서 화나시는 것 갑자기 같은데요. 확실한 건 제 잘못은 아닙니다. 스위프트 의문의 일패 인기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의문의 일패. 아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네. We're in South Korea. We just flew for 6 hours. You touch me once and it's really something.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공연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아레나라고 하는 체육관이 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네. 뭐 돔이라든지 스테디엄 사이즈로 가면 이거는 아예 뭐 사실 전멸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급의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기에 지금 인프라 자체가 녹록치 않고 시기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심지어는 아예 말도 못 꺼내는 정도라고 합니다. 아, 예, 왜냐면 공연장. 조건 자체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그 아쉬움을 달래려는 어떤 심리가 있겠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영상을 영화로 상영하는 아주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것도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본인의 디에라스 투어를 직접 이제 제작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거를 극장에 직접 납품합니다. 이게 없었던 일이었어요. 예, 중간 어떤 걸 거치지 않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 배급을 해서 미국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거든요. 네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영상을 보기 위해서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정도로. 와.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 네.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케이팝 아이돌들 그 극장 상영 많이 맞아요. 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표 끊는 거에 실패해서 아, 실패하셨어요? 클릭에 실패해서 못 갔지만 네. 네. 그게 극장을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투어지로 선택되지 않은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선택되지 않은 나라들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당장은 한국부터 그랬고 네. 아마 충격을 좀 받은 쪽은 홍콩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팝스타들의 홍콩 패싱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홍콩도 슈퍼스타들, 팝스타들의 공연을 유치하기에 그런 시설적인 면으로 그렇게 적합한 도시는 아니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해리 스타일즈, 그다음에 뭐 콜드플레이 이런 가수들도 아시아 투어를 할 때 홍콩을 제외하고 뭐 도는 그런 것도 있었고 스위프트가 이제 대신 택한 게 아까 우리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싱가포르가 아주 이제 주요한 도시가 됐는데 네. 사실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만 6번이나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번은 너무
너무 지나친 차별이죠? 거 아닌가요? 아무튼 네. 싱가포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축복받는 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유난히 거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뭐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싱가포르가 많이 유치를 하고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아시아 있고. 허브로. 그러니까 거기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예, 주변에서 다 가는 거고 그 유치 경쟁이 좀 있고 거기서 싱가포르가 승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금융의 중심지만이 아니었다. 뭐 이런. 네. 우리나라 빨리 공연장 좀 지어야 돼요. 89년생이죠. 한 젊은 여성이 이룩한 역사. 네. 짧다고 해야 되나요? 길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향배,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전 세계도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신 김영대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월드시사 W와 함께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박광일 역사 작가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세계 구석구석 매력적인 곳을 소개하는 3분 세계 일주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키미아 씨가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은 제 고향 이란으로 한번 역시 가실까요? 고향으로. 이제 이란에는 되게 도시가 다양하고 민족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할 도시는 이제 시라즈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이제 시의 도시, 꽃의 도시, 역사의 도시, 조금 의외지만 와인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기원전 518년에 만들어진 이제 페르스폴리스라는 궁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로서 되게 중요한 유적지고 그 다음에는 도시에 가보면 옛날 고대 페르시아의 정원 느낌을 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란에는 민족마다 자기만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페르시아의 수도의 정원들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자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바자르. 시장. 시장. 시장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란 말이에요. 네, 바자르라고 했었는데 되게 유명한 바자르들이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시장들을 여기 가셔서 보시면 되고 이제 공예들을 많이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는 빠질 수 없죠. 이제 샤체락이라고 하는데 이슬람교의 머스크를 거기서 가서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나 뭔가 다양한 것들을 이 도시에서 즐길 수 있으니 꼭 이란 가시면 여기를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3분이 채 안 됐습니까?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스 사람들이 낙원, 패러다이스라고 부르는 거 그게 이 페르시아의 정원에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라즈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기 때문에 테헤란 공항에 내리면 교통편을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일단 말씀하신 그 낙원이 에람 정원이라고 있는데 딱 그 뜻이에요. 낙원이라는 뜻이고 이제 테헤란 국제공항에 가시면 거기서 바로 비행기 타셔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좀 민감할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현재 그 미국하고 관계도 출석 좋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그러면 이란이 좀 여행으로 가기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미국이랑 이제 이란이랑 이제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상황에 트러블이 있는 거지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인이 많이 안 들어와서 외국인 보면 너무 잘해주고 사실 이란 치안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약간 소매치기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 가도 당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걱정 없이 가셔도 되고 가보시는 외국인들이 너무 놀래요. 이제 가기 전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면 의외였다 이런 말들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전 슈라즈라는 단어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게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이제 와인 마시면서 그래서 그 슈라즈가 이 슈라즈인가 약간 뭐 그랬었는데 맞아요. 네. 딱 제가 처음에 소개했을 때 와인의 도시라고도 했는데 사실 페르시아 때 이제 제일 고급진 와인을 만들었던 그 왕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라즈라는 단어가 어떤 포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의 와인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란산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원래 원산지는 이란이었다. 이 도시에서 나타났다. 질문하고 싶은 건 많은데 계속해도 돼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두 개 같은 하나 같은 두 개? 그
그러니까 이란과 아랍 문화를 이렇게 혼용하고 혼동하고 그냥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맞아요. 아랍이랑 이란을 이제 역사적으로 좀 떼어낼 수 없는 거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 말이 아랍 알파벳을 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언어 똑같은 거 아니냐.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약간 스페인어가 영어 알파벳을 쓰는 것처럼 되게 다른 언어인데 알파벳만 비슷한 거고 이제 들리는 사운드가 페르시아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는데 아랍어는 조금 세게 들려요. 살람. 아랍어는 아살라무 알레이쿰. 그렇죠. 얘가 약간 좀 세게 들리는 게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30분 세길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란 사람들은 대체로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뭐 언어가 뭔지 문화가 뭔지 다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좀 드라마나 K-팝 이런 거 들어가면서 한국 한류 때문에 대중 사람들이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다 알게 돼서 요즘 같은 경우는 K-팝 때문에 다 한국에 와서 살고 싶고 한국어 배우고 싶고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알파고가 억울해할 것 같은데요, 왠지. 이번 순서는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시간, 타스코드 시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친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3.1절 매년 돌아오긴 하지만 뭐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는지. 네, 저는 첫 문장이 그 고등학교 때 외운 이후로 아직도 기억이 나서 그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하는 그 문장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무엇보다도 이 선언서가 보성사에서 그때 이제 인쇄를 할 때 급하게 해서 오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타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등은 자야 조선이 아니라 사실은 문장을 보면 선조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 문서를 보면은 학생 때 봤던 그 문장을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시는. 그거 외우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줬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는 그 3.1절이 이미 큰 어떤 국경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다. 전 세계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20세기 이후로 가장 최초의 어떤 그 민중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그를 비폭력적으로 했다는 거.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10월 혁명 러시아 이런 데는 무장봉기였잖아요. 그런데 비폭력 만세운동을 몇 달 동안 지속해서 했다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지 않나. 이 3.1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애국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는 오늘 좀 뒤집어서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이번 패스코드에서 특별히 마련한 주제입니다. 바로 조국을 위태롭게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시작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정말 지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역사적으로. 역시 탑 원은 히틀러죠. 히틀러. 그 뭐 사람을 얼마큼 죽였다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 일단 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불순하죠. 역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빌런 1위는 히틀러다. 누가 뭐래도 히틀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네. 혹시 구정원 기자님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히틀러를 따라갈 만한 빌런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다양한 빌런, 정말 조국을 팔아먹은 사람들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희들 방송 함께 하시죠. 한 사람씩 얘기하는 걸로. 네, 뭐 편하게. 네. 상 주나요?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인가요? 네, 상 뭐를 주는 거예요? 그게요. 네, 사랑. 괜히 마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박강일 작가님께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짚고 가야 된다. 한국 쪽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나라 규모도 크고 또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면 굉장한 빌런, 악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바로 명말의 환관 위충현입니다. 아, 그분을 뽑으셨군요, 오늘. 네.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위충현 한 문장으로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도끼다. 도끼다. 찡 도끼. 믿는 도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배신의 상징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군요. 네. 명나라 말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력, 신종 만력제부터 해서 굉장한 혼란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희종 청계제 때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환관으로서 활동했던 인물이었는데 사실은 출발할 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여느 환관하고는 좀 궤를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력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에서 환관이 된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체를 훼손을 하고 환관이 되는데 이 사람은 나이 40에 이제 환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방탕한 생활, 네. 노름 빚 이런 것들에 의해서 쪼들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살아나갈 공간을 환관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나이 40, 그때 40과 지금 40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분석력과 기억력이 탁월했다 그래요. 글자는 몰라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가장 강한 사람이 태감이었던 왕안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왕안이라는 사람한테 바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네. 그 옆에 측근이었던 위조랑 친해집니다. 아. 그리고 왕안이 누구를 보좌하고 있었냐면은 네. 당시 황태자였던 나중에 천계제가 되는 그 황태자를 보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그 황태자 측근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계제 시절에 최고 권력자로 올라가는 기반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저자에 있을 때는 자기 가족도 팔고 아까 글씨를 몰랐다고 하셨는데 궁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환관은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어떤 학습 능력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시 환관 중에서 가장 고위층이었던 그러니까 태감이었던 왕과 이제 친해지게 되면서 그때 왕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종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태창제가 올라간 다음에 태창제가 몇 달 만에 죽고 네. 어린 16살에 천계제가 황제가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미 왕안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당시 최고의 어떤 벼슬이었던 태감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이 태감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제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권력을 그렇게 다져나갔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도 다 팔아버리고 이 사람이 명이 그렇게 흔들리고 멸망하게 되는 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러니까 천계제의 유모인 객시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유모는 어렸을 때 젖을 먹이는 사람이니까 황제가 되면 사실은 막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객시에 대해서 천계제가 약간 뭔가 야릇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객시를 이제 위충현이 친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객시를 통해서 천계제를 통제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천계제 자체가 사실은 문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계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목공이에요. 목공.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귀뚜라미 싸움. 귀뚜라미 싸움이 뭔가요? 귀뚜라미를 길러가지고 그걸로 싸움을 붙여서 그래서 뭔가 도박처럼 하는 이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계제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판단하고 그로부터 자신이 중앙 권력들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환관의 모습 중에서 명나라 환관이 최악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이제 두 가지 환관에게 큰 역할을 주게 되는데 당시 조정 대신들이 올리는 상소문을 네. 환관이 마지막에 정서해서 임금한테 올리게 됩니다. 문고리 권력이네. 진짜로. 네. 두 번째는 명나라 그 이전의 황제였던 영락제가 만들었던 비밀 첩부기관 동창. 네, 네. 그래서 중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 동창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환관이 한편으로는 문고리 권력, 한편으로는 첩보 이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결국 이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선비들이 볼 때는 저 황관들을 없애야 되는 거죠. 뭐 눈도 막고 귀도 막고 다 막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명나라로 사신을 갔던 홍익필이라는 분이 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지금 내가 명나라 와봤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최고 권력자는 태강, 그러니까 위충현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모를 가리키고 네. 세 번째가 지금 황상이다. 그런 기록을 실제로 공식 기록에다가 남겨놨어요. 진짜 이상하네요. 중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력제,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황제 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천계제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가 완전히 문란해졌다. 그래서 엄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명나라나 조선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네. 지금 중국 쪽 얘기를 했는데요. 빌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방 쪽으로 가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뭐 그럼 제가 한번 아무래도 해볼까요? 네, 예. 파리에서 얼마 전에 오신 네. 그 필립 페탕이라고 하는 네. 인물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 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두 양대 대전을 겪으면서 자기 조국 프랑스를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만든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립 페탕은 그 영웅에서 역적으로 갑자기 바뀐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줄로 딱 설명되네요. 필립 페탕이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모두 공통점이 프랑스하고 독일이 서로 적국이었었죠. 네. 그런데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로 이끈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페탕 장군이 1차 세계대전 전체를 통해서도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베르댕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베르댕 전투가 독일과 프랑스가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거기서 치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독일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1차 세계대전을 프랑스가 승리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인물인데 그 베르댕 전투에서의 그 사령관이 바로 이 페탕 장군이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군이 굉장히 강했던 그 군대였었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마지노선 있잖아요. 네네네. 마지노선, 그 실제로 마지노라는 네. 그 지명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독일을 그 맞이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독일이 우회를 하잖아요.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우회를 해서 6개월 만에 그냥 파리가 점령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프랑스 전체가 독일의 땅으로 병합이 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 페탕 장군은 독일과 결정적으로 협력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는 샤르 드골 장군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그 영국에서 망명 정부를 세워서 저항을 하죠. 그리고 드골 장군은 영국에서 네. 지휘를 하지만 프랑스 땅 안에서는 또 레지스탕스들이 저항을 하고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고 했던 페탕 장군은 독일과 협력을 해버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요. 극단적으로 네. 이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최후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려졌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결국은 전범으로 체포가 되죠. 아, 전범으로 체포가 되는데 그때 이미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적국에 협조를 했던 소위 콜라보라고 흔히 부르죠. 콜라보는 절대 용서를 안 한다. 관용의 나라, 뭐 프랑스를 하면 우리 얘기하지만 관용이 없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이게 또 동시에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 3.1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중이지만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 많았죠.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그거를 프랑스에서 이제 우파가 했던 것이고 드골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종신형을 선고를 받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최후는? 최후는 감옥에서 죽을 죽었다. 맞이했다. 네. 구정원 기자님 차례입니다. 저는 지금 옛날 이야기들 많이 했으니까 조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람으로 저는 미국의 딕 체니. 딕 체니요. 네, 빌런 하면 저는 딕 체니가 생각나요. 딕 체니 진짜 가슴 아프죠. 생각만 하면. 네. 딕 체니가 한마디로 뭐냐 이거 물어보실 거죠? 네. 이제 다 알아요. 네. 저는 한마디로 딕 체니는 바이스다. 그 시리즈인가 영화로도 영화로 나왔잖아요. 나왔죠. 제목이 바이스. 예, 네. 부통령 바이스, 그다음에 악덕. 악덕. 예, 악덕이라는 뜻의 바이스. 그 조지 W 부시 정권 때 2000년대에 2001년부터 8년 동안 그 미국의 부통령이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강한 부통령이었다고들 하죠. 제가 보기엔 가장 악한 부통령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거의 대통령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요? 사실은 그 사람은. 이 사람 뭐 대학 시절까지는 뭐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도 중퇴 중간에 뭐 쫓겨났다고 하고 뭐 술거래였다고 하고 네.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는 뭐 공화당 쪽의 정치인들 밑에서 뭐 보좌관하고 그다음에 도널드 럼스펠드 이 사람 또 많이 우리가 들어본 사람이죠. 네. 럼스펠드 밑에서도 또 일을 했었고 그 9.11 테러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라크를 2003년에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부시의 아버지였던 조지 H.W. 부시 그 아버지도 이라크는 공격하면 안 된다. 어떤 명분도 없고 승산도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막았던 것을 결국은 아들 부시 행정부가 몰아붙였는데 그 아들 부시는 사실은 뭐냐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고 네. 뭐 그 정도 허수아비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와 그다음에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가 이제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했다. 근데 그 결과로 중동은 아수라장이 됐고 그다음에 테러의 물결이 세계를 휩쓸었죠. 이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희생을 당했고 뒤에 2015년이었나요? 근데 아버지 부시가 회고록에서 그러니까 요약하면 내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을 꼬여서 전쟁하게 한 그 자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 부시와 체니, 럼스펠드가 다 하나로 이어져서 그들 세 사람의 경력은 계속해서 미국 정치사에서 같이 이어져서 굴러왔던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예전에 그 기사를 쓰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면 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군수업체가 이득을 본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체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가 일했던 회사에다가 모든 것을 퍼주면서 부통령 하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받는 네, 거 네.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정경유착과 이 군사 안보 에너지 분야의 회전문 인사 이거에 완전히 대명사였고 뭐 우리가 뭐 미국 걱정해줄 일은 없지만 네. 미국인들 입장에서 봐도 재정 다 망가뜨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위상 전부 다 떨어뜨렸고 오늘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빠진 미국을 예, 만든. 종이 호랑이로 만든 주범이 저는 체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네오콘의 대부라고 해서 딕첸의 이름이 한참 언론지상에 나왔었고 사실 영화 바이스를 보시면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 힘이 없는 그림자로서 머물렀던 부통령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제 작가님 모셨으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한 명을 꼽아 주신다면? 정말 어려운데요. 정말 이게 참 너무 슬픈 많아서. 얘기예요. 네. 이제 친일파의 대명사 하면은 이제 뭐 을사, 그다음에 정미, 그다음에 국권 침탈해서 세 분야에서 모두 참여했던 이제 이완용을 이제 먼저 꼽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제 그 내력을 찾아가 보다 보면은 이완용은 나름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난 대한제국 황실은 지킨다. 네. 나라는 잃을지언정. 네, 네. 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명분을 버리고 심지어는 나는 황실도 버린다. 라고 하면서 친일에 나섰던 인물 바로 윤덕영입니다. 윤덕영. 네. 그래서 이제 윤덕영과 관련해서는 널리 이제 알려진 일화가 있는데요. 네. 이제 경술국치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항을 이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에게 일임한다라는 마지막 어전회의가 1910년 8월 22일 날 네. 창덕궁에서 열립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이제 그 내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전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순종의 황후였던 나중에 이제 순종 효황후가 되는데요. 이 황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회의장에 들어가서 네. 그 도장을 그러니까 나라의 국세를 치마폭에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독한 친일파고 네. 아무리 악독한 존재들이라고 하더라도 황후고 여성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황후를 툭 밀어서 국세가 떨어졌을 때 그 국세를 들어가고 도장을 찍은 인물이 바로 윤덕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네. 윤덕영이 순정효황후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황후 근처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장을 들고 가서 8월 22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권 침탈에 대한 그
늑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8월 29일 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권을 빼앗겼던 거죠. 그거 되찾으려고 9년 뒤에 일어났던 게 3.1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망동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발표를 했던 인물이 윤덕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제가 침탈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이제 큰 공이 있었던 조선 사람들한테 은사금을 내리는데 윤덕영은 또 황족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사금이 이완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친일파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은사금을 받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 땅을 사는데 그중에 택지로서 지금의 옥인동 일대 한 2만 평 정도의 땅을 사고 거기에 당시 이제 프랑스 공사관으로 갔던 민영찬이 구해왔던 네. 프랑스식 르네상스풍의 주택을 옥인동 한가운데다가 짓습니다. 아, 저 그때 사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성아방궁이라고 했던 네. 사실 우리가 역사 얘기하면은 과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죠. 현재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것들을 발굴하고 어떤 것들을 처단을 하고 이런 것이 역사인데 사실 아까도 제가 프랑스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에서 이제 독일로부터 이제 점령을 당했을 당시 많은 프랑스인들이 저항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았고요. 거기도 똑같이 네. 일반 대중들은 그냥 묵묵히 조용히 그냥 따랐고 독일의 점령 현실을 따랐고 일부 극소수의 레지스탕스들이 저항을 하고 그 결과가 결국 지금의 프랑스를 있게 만든 거거든요. 네. 결국은 얼마나 우리도 과거에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언정 현재 우리가 어떤 인물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처단을 해야 되고 역사에서 평가를 내려야 되고 이런 이 작업이 결국은 역사인 것이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위충현을 네. 믿는 도끼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위충현을 결국 통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황제였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과 순종이 끝까지 버텨줬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어디나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는데 그 주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근대에는 주권자가 주군에게 있습니다. 왕이나 황제에게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권이 시민에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이 그런 판단을 잘해서 그때 암울했던 청계제나 또 때에 따라서는 무력했던 다른 시대의 황제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이 역사를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의 탐욕 때문에 한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조국을 배신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